이 디지털 문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why 디지털? 왜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냐 하는 거죠. 아날로그 문명도 있고 디지털 문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가 아니고 왜 디지털 문명을 이루었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이즈에 대한 신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우리가 그 신호를 처리를 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항상 노이즈, 잡음이 끼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에서는 수많은 전자기파가 있어서 우리가 무선이든 유선이든 통신, 통신 중에 노이즈를 탈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이나 이런 교실에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등불을 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60Hz AC 전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60Hz의 전자기 60Hz의 그 교류로부터 전자기파가 발생이 돼서 그게 또 노이즈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줄이려고 그러면 이 도처를 가지고 완전 어, 그 차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차폐 공간 속에 있으면 노이즈가 어느 정도 차단되지만 완전 노이즈를 제로 상태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이 우주상에서 모든 기계나 모든 장치들은 이 노이즈 하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이즈에 대한 그 노이즈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이즈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두 가지로 들겠는데 하나는 이제 TTL, 이거를 디지털 로직에서는 트랜지스터 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TL에서 디지털 문명에서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것은 0과 1이라는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두 0 아니면 1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0과 1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지금 현재는 전압으로서 구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그러니까 출력 쪽에서 입력 쪽으로 노이즈를 신호를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화든지 또는 무선 통신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중간에 이런 항상 노이즈들이 타고 들어옵니다. 유무선 통신에서. 그런데 출력 쪽에서는 보내는 쪽에서는 0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0과 0.5V 사이의 전압으로 원래는 우리가 0V로 생성해서 보내는데 그게 정확히 0이 아니고 0.5V까지는 그냥 0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은 2.7V에서 5V 사이. 기본적으로는 5V를 1로 보는데 2.7 이상이면 1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0과 1을 그 모든 정보를 0과 1로 변환해서 그 0과 1을 이게 보내는 거죠. 받는 쪽으로. 그럼 받는 쪽에서는 0을 0과 0.8V 사이를 0으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노이즈가 0.3V 타더라도 0은 0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1은 2V에서 5V 사이를 1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이즈가 중간에 좀 타더라도 2.7에서 2V 이하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V에서 5V까지를 1로 받아들이게 되면 설사 중간에 노이즈가 좀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에 노이즈가 이렇게 타더라도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에서 0은 0으로 1은
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우주상에서 존재하는 이 노이즈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이 아날로그 컴퓨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제가 그 이제 19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날로그 컴퓨터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이렇게 생긴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했어요. 요 사이즈는 요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키트 에듀케이셔널 컴퓨터 1 해서 1958년도에 출시된 건데 미국에서 여기 가로 50cm, 30cm, 그다음에 38cm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자서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두세 명이 달라붙어서 이거를 낑낑대고 들고 와서 교실에 교탁위에 놓고 우리가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인데 오늘날 아날로그 컴퓨터는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아날로그 컴퓨터의 정도가 디지털 컴퓨터보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시간 t에 대해서 이러한 전압 신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디지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정의 시간마다 이렇게 시간 간격을 이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 값들을 읽어서 요거를 숫자로 다 변환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원래 이 신호에서 이런 부분은 다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실제 우리가 전압이나 뭐 대부분의 우리 물리계에서 존재하는 신호들은 아날로그 신호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기나 이런 뭐 컴퓨터 이런 데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신호로 바꾸게 되면 상당 부분의 신호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대신에 디지털을 쓰는 것은 바로 노이즈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컴퓨터일 경우에는 이 신호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컴퓨터보다가 정도가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교한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소수점 아래 뭐 10자리 계산을 할 때, 이 전압 신호를 가지고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신호를 디지털화하고 나면 그 디지털 신호는 아까도 말했지만 0은 0, 1은 1로 항상 읽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노이즈가 있어도 어, 항상 0은 0으로 1은 1로 이렇게 신호 처리할 수 있고 또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오늘날 어, 이렇게 우리가 뭐니 해도 현대 문명의 특징은 과학기술 문명이고 그 과학기술 문명 중에서도 바로 디지털 문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 노이즈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0과 1은 노이즈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설명을 합니다. 디지털은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0과 1은 이런 디지털 문명의 빌딩 블록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 그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때 바빌로니아에 뭐 바벨탑도 있고 하죠. 근데 거기는 거기 건축물들은 다 이런 그 벽돌을 가지고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돌을 가지고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요 벽돌이라는 튼튼한 큰 힘을 받아도 깨지지 않는 요 튼튼한 벽돌이 있기 때문에 이 벽돌을 그 많이 쌓아 올림으로 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디지털 문명도 0과 1이라는 노이즈의 튼튼한 그런 요 빌딩 블록을 만들므로 해서 이거를 거대하게 쌓아 올린 것이 오늘날의 디지털 문명이다 그런 겁니다. 영화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음성이든 모든 것을 0과 1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것이 이 디지털 문명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문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진 논리를 쓰는 건데 이진 논리는 바이너리 로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이진 논리의 발전은 고대 그리스 시대 놀랍게도 기원전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true와 false만 가지고 하는 논리학을 이제 발전을 시켰습니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true와 false만 있고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죠. 흑백 논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true하고 false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3단 논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기원전 350년경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true와 false로만 이루어진 그런 체계를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세기 영국의 조지 부울리라고 이게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조지 부울리라는 사람이 부울리안 엘지브라, 부울 대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0과 1로만 구성되는 수학이죠. 이 조지 부울리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인데 가정 형편으로 초등학교밖에 교육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혼자서 독학을 해서 대학 교수가 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조지 부울이라는 사람이 부울리안 엘지브라, 부울 대수라는 것을 만들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디지털 컴퓨터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0과 1로만 구성된 수학 체계를 만든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미국의 클로드 셰논이라는 MIT 교수입니다. 이분이 최근까지 살다가 2001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부울 대수가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에 유용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디지털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디지털 기기들은 다 디지털 논리회로라고 보면 돼요. 디지털 시계든 디지털 컴퓨터든 휴대폰이든 다 이 디지털 논리회로를 구현한 기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불대수를 쓰면 바로 이 디지털 논리회로를 잘 설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제청하고 보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클로드 셰논인데 이분은 MIT에서 박사를 받고 또 미국의 유명한 벨랩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처음 발명한 그 벨이 세운 벨랩이 있는데 그 벨랩에서 근무하다가 MIT 교수로 와서 교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2차 대전 중에는 미국 측에서 암호 해독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진 논리, 바이너리 로직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는 세상은 이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0과 1. 그래서 우리가 요 0과 1로 이루어진 수 체계를 이진수라고 하는 거죠. 요 숫자 2를 이렇게 2라고 이렇게 2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진수라고 써도 되고 그냥 숫자 2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회로에서는 on이냐 off냐 전류를 흘려 보내느냐 마느냐 하는 on off로 볼 수도 있고
또 전압에서는 저전이, 고전이, T텔 같으면 0V와 5V를 씁니다. 그 다음 논리학에서는 true하고 false.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진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0과 1을 써서 이제 이 디지털 문명을 구성을 하고, 그 구현한 것은, 구현할 때는 이제 스위칭 온오프로 구현을 합니다. 그 스위칭 온오프를 통해서 고전위와 저전위, 저전위는 0이고 고전위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디지털 과학기술 문명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이 이진수, 바이너리 넘버는 두 개의 캐릭터가 필요해요. 우리가 10진수는 0, 1, 2, 3, 4, 5, 6, 7, 8, 9에서 10개의 캐릭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진수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캐릭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숫자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카운팅이 첫째야. 수는 카운팅이 첫째인데, 카운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진수로 카운팅하면 0, 1, 10, 11, 100, 101, 11, 0, 111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카운팅이 이진수입니다.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하는 거죠. 0, 1, 10, 11 이제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바나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거를 수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100, 101, 110, 111 그다음에 1000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101.1 이거는 이진수로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10진수로 변환을 하면 1 곱하기 2의 3성 그러니까 요게 1, 요게 2의 제로성 요게 2의 1성, 2성, 요거는 2의 3성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3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2성 더하기 0 곱하기 2의 1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 마이너스 1성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 그냥 10진수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서 하면 10진수로 13.5가 나와요. 그 10진수에서도 이거 13.5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1 곱하기 10의 1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성 더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진수, 그리고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1101.1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10진수로 생각하고 연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진수를 10진수로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진수를 또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요거는 요 안에 진수 변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01.2 10진수는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10진수 수학 체계에서 이런 의미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5하고 9, 0, 1이 있는데 이것들의 실제 물리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1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바나나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1이라는 건 한 개고 요 제일 앞에 5라는 것은 5천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01 했을 때 제일 앞에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MSB라고 그래요. Most Significant Bit 해서 요 비트란 건 요 하나하나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LSB라고 해서 Least Significant Bit이다. 가장 덜 중요한 비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수 변환인데 예를 들어서 39.27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해보자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옆에 있듯이 39를 요 소수점 위쪽하고 아래쪽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소수점 위쪽에 있는 요 자연수 부분은 39 나누기 2 하면 19 나머지 1, 19 나누기 2 하면 2, 9, 18에서 나머지 1.
9 나누기 2 하면 4 나머지 1. 이렇게 이제 쭉쭉 써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이 됐으면 1 나누기 2 하면 제로고 나머지 1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이제 연산, 어, 할 필요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쭉 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01111 1001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과정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39 나누기 2해서 2, 1은 2, 2, 9, 18 나머지 1, 그다음에 2, 9, 18 나머지 1, 2, 4, 8 나머지 1, 2는 4 나머지 0, 2, 1은 2 나머지 0.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쓰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0.27 요거는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2를 해서 그럼 0.54인데 소수점 위쪽에 0이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0.54 곱하기 2 하면 얘는 1.08이라서 여기에 1. 그 다음에 이제 1을 떼내고 0.08 곱하기 2 하면 0.16. 그러니까 요 0이 0이고 또 곱하기 2에서 또 0이고 곱하기 2에서 또 0이고 그다음에 0.64 곱하기 2 하면 1.28인데 여기 1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이 바로 0100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27이라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주면 1001111.01000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밑에도 쭉 더 있겠죠. 그 다음에 1001111.01 요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요거의 의미가 원래 2 곱하기 2의 5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요 영영은 다 제로고 1 곱하기 2의 2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성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성 2의 0성은 0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의 예를 들어서 3의 0성은 1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이거는 3의 1-1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지수 법칙에서 3의 1성, 3의 마이너스 1성과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3의 마이너스 1성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3 해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의 영성은 항상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2의 영성은 1이기 때문에 어,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소수점 아래는 여기는 마이너스 1성인데 뭐 쓸 필요도 없고 더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성 2의 마이너스 2성은 4분의 1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거를 전부 다 십진수로 생각하고 이 연산을 해서 어, 쓰면 39.25라는 십진수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진수를 이진수로, 이진수를 십진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진연산, 바이너리 어리스메틱인데,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1101 더하기 1001이면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여기는 2라는 게 없죠. 이진수에서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니까 0을 쓰고 1은 올림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0하고 올림수 1을 더해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10 다음에 1이고 여기서 1 더하면 2인데 2는 10인 거죠. 이진수로. 그래서 10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더하면 10, 11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빼기 하면 1001에서 1을 빼면 그 1에서 1을 빼면 0이고 0에서 1을 못 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빌려와야 되는데 여기 빌려올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빌려오면 요거는 0이 되고 여기 1이 되죠. 1에서 요걸 빌려오면 여기면 이게 2가 돼요. 그래서 2 빼기 1하면 1이 돼. 그리고 어, 음,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여기 넘어오면 그게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빌려가면 여기 1이 남아서 1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 10.1 곱하기 1.1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곱하면 1, 10은 0, 11은 1, 그 다음에 11은 1, 10은 0, 11은 1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더 하면 뭐가 될까요? 1, 1,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1.1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1을 1.1로 나누셈 하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십진수에서 하듯이 이 소수점을 이렇게 하나 이동시켜 줍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 이동시켜줘요. 그러면 111.1 나누기 11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첫 번째 1에는 11이 안 들어있으니까 두 개를 하면 11에는 11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1 해서 11을 쓰고 빼면 0이야. 그럼 1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1에는 11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다시 더 내리면 11이 되고 11에는 1이 있으니까 1 이렇게 해서 소수점 여기에 지금 있는 거니까 1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진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수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카운팅이 첫째이기 때문에 이진수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0, 1, 1,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 1, 0, 0, 0. 그 다음에는 뭘까요? 1, 0, 0, 1, 1, 0, 1, 0. 그 다음에 1, 0, 1, 1 이렇게 쭉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진수. 우리가 뭐 3진수, 4진수, 5진수, 6진수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은 2진수하고 16진수를 가장 많이 씁니다. 10진수는 기본으로 우리가 인간이 쓰는 거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2진수하고 16진수를 쓰고 가끔 8진수를 씁니다. 왜 8진수를 쓰냐 하면 2진수 세 자리가 8진수 한 자리를 표현해요. 그래서 8진수를 가끔 쓰는데 8진수는 영어로 옥탈 넘버라고 하고 캐릭터가 8개가 필요해요. 그 8개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 101, 100, 111 이런 이진수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8진수로 변환을 해라 했을 경우에 이 전체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했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게 세 자리씩 묶어줘요. 세 자리씩 묶어서 왜냐하면 어, 이진수 요거는 000에 해당되고 요거는 001, 010, 011, 4는 100, 5는 101, 6은 110, 7은 1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수 0부터 111까지 이제 10진수로 하면 0부터 7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진수 세 자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자리씩 묶어서 이렇게 111은 여기 있듯이 7에 7이고 그 다음에 001은 1이고 그 다음에 101은 5고 그 다음에 100은 4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8진수로 치면 4517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8진수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16진수를 많이 씁니다. 16진수는 영어로 헥사데시멀 넘버라고 하고 이것은 16개의 캐릭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10진수 아라비아 숫자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6개를 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뭐를 써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늘날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요거를 더 추가해서 쓰는 겁니다. 또는 소문자로 A,
B, C, D, E, F 이 6개의 캐릭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하고 똑같은 이진수입니다. 이진수인데 이번에는 요 네 자리가 이진수 네 자리가 16진수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와 같이 똑같이 하면 요거는 0000이고 요거는 0001이고 0010이 되는데 이렇게 쭉 하면 요 F는 1111이 돼요. 그래서 1111은 F고 그 다음에 0100은 4가 돼요. 왜냐하면 어, 3이 0011이고 4는 그 다음에 0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1은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진수로 쓰면 94F 여기 진수를 여기 좀 하층자로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 다음에 우리가 BCD라고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기계는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라는 게 0과 1로만 구성된 그러한 이진수를 쓰는 건데 16진수는 왜 쓰느냐? 컴퓨터는 16진수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쓰는 이진수를 인간이 읽기에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진수 네 자리를 16진수로 한 자리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선 분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분량이 4분의 1 이상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 C 언어로 짰습니다. 그럼 그거를 컴파일 하게 되면 그 머신 코드가 생성되는 머신 코드라는 것은 바로 011 하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진수 네 자리를 하나씩 해서 16진수로 표현하면 부피가 일단 4분의 1을 확 줄어들고 읽기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럴 용도로 16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컴퓨터나 이 디지털 기기는 16진수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디지털 기기는 이진수를 쓰는 겁니다. 0과 1로만 구성된 이진수를 쓰는데 16진수는 단지 인간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이진수 네 자리를 하나씩 묶어서 16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용도로 16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쓰고 기계는 이진수를 쓰는 거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디스플레이 사는 게 지가 이진수를 쓰니까 그거를 네 자리씩 묶어서 16진수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10진수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16진수 또는 이진수를 10진수로 표시해주는 그런 코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이제 바이너리 BCD 코드라는 겁니다. BCD. 그래서 컴퓨터에서 10진수 숫자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 0은 0000, 1은 0001, 그 다음 9는 1001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0은 다시 1000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바이너리를 한다 그러면 1010이 10이 되거든요. 근데 이진수로 표현하지 않고 10000.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거가 이제 앞에 1을 의미하고 뒤에 0은 0000. 11 같으면 앞에 1하고 뒤에 0001이 1을 의미하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BCD 코드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계에서 쓰는 이준수하고 인간에서는 십준수하고 그 미스매치해서 그 기계가 계산은 이준수로 다 한 다음에 인간한테 보여줄 때는 십준수로 보여줘야 되니까 십준수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이제 바이너리
요 코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살펴보겠는데, 비트라는 말이 있고, 바이트라는 말이 있고, 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트라는 건 뭐냐면, 바이너리 디짓의 주말인데, 0과 1을 쓸 수 있는 요 한 공간, 요거를 원 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4비트 같으면, 이렇게 이제, 요런 그 4개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제 8비트 같으면, 이렇게 8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네모 안에는 1 아니면 0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0 또는 1이 들어가는 요 네모 한 칸. 요걸 우리가 비트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이너리 디짓의 준 말이야. 디짓이라는 건 자릿수고 바이너리라는 건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8비트를 바이트라고 그래요. 모든 걸 우리가 비트로 하려니까 너무 숫자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개씩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카운팅을 하자 그런 얘기야. 그게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트는 소문자로 쓰고 바이트는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1바이트는 8비트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워드라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요즘 쓰는 거는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이러한 프로세서들은 바로 원워드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원워드라고 그러면 8비트를 의미하고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원워드가 64비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초창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8086이나 우리가 애플 컴퓨터,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그 650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써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IBM 계열의 그 컴퓨터에서는 이제 80 시리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고 애플은 처음에 650을 썼는데 그 이런 것들은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286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요즘 쓰는 코어 i3, i5, i7 이런 것들은 다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한 번 연산할 때 8비트씩 연산하느냐 64비트씩 연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큰 두 숫자를 더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연산하려고 그러면 큰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이진수를 8비트씩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위 8비트를 먼저 뭐 덧셈 뺄셈 하고 그다음에 그 올림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위에 넣어서 다시 또 8비트 연산하고 이렇게 해서 큰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려고 그러면 여러 번 연산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써서 한다 그러면 6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큰 수를 한 번에 더하고 빼기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산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ASCII 코드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ASCII라는 건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에서 우리가 PC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쓴 코드가 ASCII 코드였습니다. 이것은 7비트를 사용하는 코드인데 이 ASCII 코드를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8비트만 하면 7비트만 하면 모든 캐릭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사용했던 거는 영어 알파벳 A, B부터 G까지 대문자 A부터 B, G까지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1 해서 9까지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에 뭐 블랭크 스페이스 이런 거 쭉 해서 이런 거 다 해서 이게 2의 7성 이게 128이죠. 그러니까 2의 7성 하면 128개만 하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이런 코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같으면 1000001 그러니까 요 이진수가 수가 아니라 이게 캐릭터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는 100001은 대문자 A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B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컴퓨터에서 이진수로 1000010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0은 0110000 이렇게 표현하고 1은 0110001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퀄은 0111101 그 다음에 블랭크 스페이스 빈칸 요거는 010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한 코드가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초기 애플 컴퓨터 같은 데서는 한글 이런 걸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스키 코드 자체가 이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캐릭터, 소문자, 대문자나 숫자 이거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애플 컴퓨터를 쓰면서 가보니까 뭐 우리가 한글 워드 프로세싱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글을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한글에 대한 새로운 코드를 또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처음에 워드라는 에디터를 만들어서 팔 때 이제 잉글리시 버전을 먼저 만들고 이거를 한국에 이제 팔 때는 다시 코리안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글을 인식해야 되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 캐릭터를 인식해야 되니까 또 일본 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라는 에디터를 출시해가지고 각 나라에 팔 때 각 나라별 버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글 워드로 쓴 거를 그 문서를 어, 영어 버전으로 하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유니코드입니다. 이 유니코드는 13만 8천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이것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3만 8천 가지의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호 캐릭터는 다 나오라 이거죠. 한글, 기역, 니은, 뭐, 가, 나 이런 거, 일본 글자, 한자, 뭐, 그 다음에 아라비아 글자, 뭐, 모든 인도 글자, 아프리카 글자 다 나오래. 그래서 그걸 다 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진수로 코드를 다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이점이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워드를 만들 때 이 유니코드로 워드를 만들면 하나만 만들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그냥 수출하면 돼. 따로 각 나라별 버전은 필요가 없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서 만들지, 어디서 워드 프로세싱을 하든지 간에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작동이 될 수 있으니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ISO가 뭔지 알죠?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세계 표준 기구입니다. ISO에서 아예 이 유니코드를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2비트를 쓴다. 2에 그러니까 32성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아스키 코드에서 잠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기에 패러티 빛이라고 있는데 패러티 빛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 8비트는 그러니까 원 바이트를 사용하는 건데 코드에 7비트까지만 쓰고 1비트가 남잖아요. 그 1비트는 패러티 책을 쓰는데 이것은 요 모든 걸 더했을 때 홀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 같으면 1000001이니까 여기에 1을 써줘요. 그러면 이게 3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숫자 1 같으면 1, 0, 0, 0, 0, 0, 1인데 이거는 더하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패러티 비트는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1을 더했을 때 홀수가 되게 해준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서 딱 보니까 이걸 8비트를 다 더해 보니까 짝수다. 그럼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체크하기 위해서 쓰는 한 비트를 패러티 체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기본적으로 1바이트 8비트를 쓰는데 7비트 128가지를 캐릭터 구별하는 데 쓰고 나머지 하나는 오류를 찾는데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유니코드 같으면 이제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새로운 뭐 코드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새로 또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디지털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반도체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세마이 컨덕터인데 그의 의미는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체는 대체로 금속 같은 것들이고 부도체는 고무나 유리, 돌 이런 것들이 부도체입니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를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온도를 높여주면 전류가 통하고 온도를 낮춰주면 전류가 안 통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반도체라는 거죠.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로서는 게르마늄, 실리콘이 있는데 초창기는 이제 게르마늄으로 반도체를 구현하다가 요즘은 다 실리콘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실리콘은 우리가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실리콘, 우리말로 규소라고 하죠. 그 실리콘인데 그러면 반도체를 소개하는 아주 반도체가 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있는 거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Here I have a circuit with a battery, light bulb, and gap. If I fill this gap with a metal, the light comes on. If I fill this gap with glass, the 도체죠. light stays off. 부도체, You 전류가. probably already know this because metal is an electric conductor and glass is an insulator. But what happens when I fill this gap with a silicon wafer? 이건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반도체입니다. The light stays off. So you might think the silicon's an insulator. 전류가 But 안 what if I 통하죠. heat it up? 열을 가해 보겠습니다. 열을 가하면 불이 켜지는 겁니다. 열을 가했을 때 전류가 통한다는 거죠. The silicon is insulating at room temperature, but conducts electricity when it's very hot. It's a semiconductor whose conductivity changes based on the environment. This special ability makes semiconductors the perfect brains for electronic devices. Circuits of small semiconductor switches, called transistors, are at the heart of computer chips and enable them to do math and run programs. Semiconductors have enabled electronics to become smaller, faster, and more reliable. But what is it exactly about these semiconductors that allow them to either conduct or insulate? In a single atom, electrons can occupy specific energy levels. When multiple atoms bond, the electrons are shared between them. But because the atoms are now interacting, the energy levels shift around. In a solid, trillions and trillions of atoms interact with each other. Their individual energy levels smear into energy bands. For a material to conduct, the electrons must be able to jump from lower energy states to higher ones. The spacing of these energy levels and how they're filled with electrons determines if the material is a conductor, insulator, or semiconductor. If there's a huge gap between the lower energy levels and the higher ones, it's hard for electrons to jump to the higher ones, so current can't flow, and it's an insulator like this glass. Metals have no gap at all. Electrons can move to the higher energy levels with no problem. Current can flow. Semiconductors fall somewhere in the middle. They have a medium-sized band gap. So technically, I can make this glass conduct electricity if I added enough energy through heat to push the electrons into a higher band. 유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That 깨져버리는 amount of 거죠. heat would either melt or break the glass before it actually conducts. This is true of most insulators. The amount of energy needed to make them conduct is just too high. But in a semiconductor, the band gap is small enough that electrons can jump into the higher energy band so that current can flow. The amount of heat we apply determines how many electrons jump into the higher band and how much current flows. And heat isn't the only way to change the conductivity in a semiconductor. We can also use light, electric currents, and in a computer, electric fields. As I've said, computers are made up of semiconductor switches called transistors that switch between conducting and insulating. Computers use electric fields because heat is slow and would burn too much energy. We can turn this wafer into a computer chip by printing a circuit of transistors on it using a process called photolithography. Here, in the photo room, we cover the wafer with a light-sensitive material and expose it to light that we shine through a patterned mask. Then we develop the wafer, like film and photography, which leaves behind a pattern that becomes the circuit. Printing the transistors at once lets you make circuits that are smaller and cheaper than if you built them from individual parts. Transistors make up the logic elements, the memory components, and the communication modules that let computers talk to each other. With semiconductors, you can cheaply add transistors to almost any device you can think of, from spaceships to servers to maybe even your toaster. Semiconductors have enabled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the internet, the computer, and the cell phone. No semiconductors, no information. 다음에는 반도체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약 120년 전에 영국에서 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극 진공관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1906년에 미국의 리 포리스트라는 사람이 삼극 진공관을 만듭니다. 이제 극이라는 게 세 개의 터미널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진공관을 베큐엄 튜브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 아주 고급 오디오 같은 거는 진공관을 써서 만듭니다. 트랜지스터 대신에. 그래서 그 소리가 더 부드럽다고 해요. 그런데 반응 속도가 느려서 진공관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넣고 조금 지나야지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일반 그 트랜지스터를 쓰는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약 75년 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라는 그런 성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제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디지털 문명을 열었는데, 이제 아까는 그 끝에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혹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실리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열을 가해서 부도체가 이제 도체가 되는, 그러니까 반도체 성질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열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기장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써가지고 전기장을 조절해서 전류를 흐르게도 하고 안 흐르게도 하고,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성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거대한 디지털 문명을 열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그 윌리엄 샤클리라는 분이 1947년도에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1950년도에 5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지스터들을 많이 집적해가지고 많이 요 트랜지스터 하나에는 이 트랜지스터가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집적회로 IC다, Integrated Circuit이다 이렇게. IC는 뭐 약자냐면 Integrated Circuit, 이것의 준말입니다. IC, Integrated Circuit. 이것이 약 65년 전에 나옵니다. 1958년도에 잭 킬비라는 사람이 IC를 만드는데, 우리가 특허 분야에서도 킬비의 원천 특허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 분인데, 이분은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집중 회로가 이제 더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VLSI라는 건 Very Large Scale, Very Large Scale, SCA, Scale Integration 해서 VLSI라고 그러는데, VLSI는 약 한 45년 전에 나왔는데, 현재는 2조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상상이 됩니까? 요게 트랜지스터인데, 이런 트랜지스터 2조 개 이상이 요, 칩 하나에, 요런 걸 우리 칩이라고 합니다. 칩 하나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이 IC 칩, VLSI 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안에 회로가 구성되는 건데 그 회로의 선 굵기가 5나노미터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3나노미터를 연구를 해서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선 굵기가 5나노미터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1mm를 1000개로 나누면 1마이크로메타가 되는데 그 1마이크로메타를 다시 1000개로 나눴을 때 그게 1나노메타입니다. 인간이 어마어마한 작은 것을 지금 만든다는 거죠. 참 인간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 두뇌로 나노메타 같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회로를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나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컴퓨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라는 것은 중앙에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그래요. Central Processing Unit. 이게 CPU인데 우리말로는 중앙 처리 장치라는 거죠. CPU가 있고 그 입력 장치, 우리가 뭐 캐릭터든지 숫자든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뭐 봐야 되잖아요. 프린터로 보든지 모니터로 보든지. 초창기 컴퓨터는 모니터가 없었어요. 프린터로만 봐야 됐었어. 인풋 장치가 있고, 아웃풋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또 중간 그 결과 값을 저장하는 그런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램, 롬이 필요한 겁니다. 메모리는 크게 램과 롬으로 구성되죠. 램, 롬.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컴퓨터가 뭔가 프로그램이 엉켰을 때 껐다가 새로 켜면 문제없이 작동되는 것이 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롬은 Read Only Memory 약자인데 컴퓨터 제일 상위에 롬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면 그 스위치 신호를 받아서 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아까 뭐 잘못된 건 다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하는 거예요. 근데 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이다 또는 윈도우다. 윈도우 자체도 프로그램이잖아요. 윈도우도 어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윈도우를 했는데 그 윈도우를 다시 이제 램이라는데 랜덤 액세스 메모리를 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건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거기를 불러와서 이제 연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는 게 램 중에서도 D램이라는 이건 램은 다시 S램이 있고 D램이 있습니다. D램은 다이내믹 램이고 S는 스태틱 램인데 그 집적도가 높은 거는 D램입니다. D램은 또 불편한 점은 리프레시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압을 다시 이제 차지를 시켜줘야 돼. 자꾸 방전이 되기 때문에 S램은
한 번 쓰면 그냥 계속 남아있는데 D램은 계속 충전해줘야 돼요. 그런 차이인데 어쨌거나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건 D램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D램을 쓰고 SRAM과 D램의 특징을 모두 갖춘 것이 오늘날 쓰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겁니다. 우리 USB에 쓰는 게 그게 플래시 메모리인데 그건 우리가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램에 있는 데이터들은 컴퓨터에 램에 있는 데이터들은 컴퓨터를 전원을 끄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롬에 있는 데이터만 살아있어요. 그런 메모리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 이런 것을 뭐 어느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짰으면 제일 먼저 뭐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 컨트롤 유닛이 필요해요. 시간도 매니지먼트 해줘야 되고, 그 컨트롤 유닛인데, 그러니까 CPU를 중심으로 해서 인풋, 아웃풋, 메모리, 컨트롤 유닛, 이게 컴퓨터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모습은 초창기의 컴퓨터는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서 요 CPU라는 게 있죠, CPU. CPU라는 것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전체 하나가 CPU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프로세서에 모았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이 전체 한 캐비넷 하나를 캐비넷 안에는 다시 아까 말했던 그 VLSI나 IC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CPU를 이루는데 그거를 하나의 이러한 칩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마이크로라는 게 그런 의미야. Central Processing Unit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로 다 하나의 칩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전체가 CPU인데 이거를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구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세서를 다른 말로 하자면 CPU in one chip, 하나의 칩 안에 CPU가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32비트,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는 또 핵심이 ALU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Arithmetic Logic Unit라는 건데 말하자면 CPU 중에서도 다시 또 두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LU에서 Mathematical Operation, 수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하고 Logic Operation, AND와 NOT 이런 로직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디지털 문명이 이진수, 그 이진 논리에 기초를 해서 구축된 문명이고, 그거를 구현할 때는 이와 같이 반도체 소자를 써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써서 구현했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전체를 다시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것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즘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은 CPU의 메모리하고 컨트롤 유닛, 그다음에 IO 디바이스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다른 말로 원칩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칩 CPU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면 원칩 컴퓨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